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 올해 74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나이대의 여성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거지? 저는 해봤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70을 넘어가면서 비로소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 남편 순찬이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였어요. 월급은 350만 원 정도.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자식 키우기에는 부족했어요. 특히 아들 준호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 그랬어요. 준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학원비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내가 일을 더 해야겠다. 당시 저는 이미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식당에서 청소와 설거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일을 더 했어요. 새벽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아파트 단지 청소. 그렇게 해서 제 하루는 아파트 청소, 집안일, 편의점, 귀가 밑밥 준비,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준호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등록금이 비싸서 제 월급 전부를 쏟아부어야 했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주택대출금을 냈어요. 우리 명의 아파트가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대학 3학년일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 이름은 은예. 정말 예뻤어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웃을 때 보조개도 있었어요.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대요.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우리 아들 좋은 며느리 만났다. 은예가 왔을 때 저는 특별히 신경 썼어요. 은예는 제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다 녹았어요. 우리 은예, 자주 와. 앞으로 더 맛있는 것 해줄게. 저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을 할 때쯤 은예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은예의 부모님과 준호가 모여 결혼식 날짜를 정했어요.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보증금. 저는 지금까지 모아둔 저축금 전부를 꺼냈어요. 5천만 원.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어요. 남편의 손으로 모은 유일한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준호를 위해서지 뭐. 그렇게 해서 준호와 은예가 신혼집을 꾸렸어요. 신혼집이 완성되는 날, 은예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며느리는 다를 거야.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소중히 할 거야.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조금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준호와 은예가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년 뒤 첫 손주가 태어났어요. 준호의 첫 아들. 이름은 준영이었어요. 저는 손주가 태어난 날부터 꼬박 신혼집에 머물렀어요. 은예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몸이 힘들 테니 이해했어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을 나오고도 제가 육아를 맡아 하게 됐어요. 밥을 해먹이고 빨래를 하고 기저귀를 치우고 밤중에 울음을 달래고 그 와중에 제 집에는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혼자 집에 있었어요. 남편이 일할 때 고등어도 구워두고 반찬도 준비해두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두는 게 제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이 집에 밥이 없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 내가 여기 있어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밥은 누가 챙기는데? 그렇게 되자 저는 또 다른 결정을 했어요. 신혼집과 우리 집을 오가야 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신혼집 밥을 준비하고 우리 집으로 와서 남편 밥을 준비하고 그 사이에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손주가 3명이 될 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준호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이 조금씩 늘었어요.
은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3명의 아이를 다 맡아두고 일을 하긴 어려웠죠. 그래도 어딘가는 보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손주들의 학원비, 교복비, 교과서비, 그리고 우리 집의 생활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관리비, 제 월급 전부가 흩어져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어요. 60살 때였어요. 새벽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였대요.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는 말했어요. 뇌중풍입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한 달간의 집중 치료로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반신은 마비가 되었어요. 저는 일을 그만뒀어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식당 일도 그만두고 아파트 청소도 그만뒀어요. 대신 저는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더 자유로운 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식당 배달원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했어요. 60대 초반의 여자가 오토바이를 탔어요.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아팠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손주들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그 시점부터 제 일상은 이랬어요. 먼저 아침에 남편을 깨워요.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줘야 했어요. 남편의 오른팔로 제 목을 붙잡았어요. 왼손은 마비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겼어요. 그 다음 신혼집에 미리 전화를 해서 준호의 아침 준비 상황을 물었어요. 준호, 밥 먹으니? 응. 엄마, 은혜는? 은혜는 아직 안 일어났어. 아직 안 일어났어. 오전 6시 30분에 저는 밥을 지었어요. 우리 집 밥을 먹은 후 남편을 먹였어요. 남편이 중풍 이후로는 일반 밥을 못 먹었어요. 죽을 먹어야 했어요. 아, 너무 싱겁다. 남편이 말했어요. 소금을 넣으면 혈압이. 알았어. 미안해. 하지만 남편은 계속 투덜거렸어요. 그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손주들 셋을 깨웠어요. 그들의 옷을 입혀줬어요. 밥을 먹였어요. 학용품을 챙겼어요.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 사이 은혜는 어디에 있었나요? 보통 침대에 있었어요. 신혼집에서 손주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오토바이를 탔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맨땅에서 오토바이를 탔어요. 여름엔 햇빛이 내려쬐었고 겨울엔 손가락이 얼어붙었어요. 비가 오는 날도 이랬어요. 60대의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에서 음식을 담은 용기를 받아 오토바이 앞에 싣고 배달지로 달렸어요. 한 번은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앞에 차가 뒤로 물러나면서 제 오토바이를 부딪혔어요. 넘어졌어요. 무릎이 다쳤어요. 팔도 까졌어요. 그 차의 운전자가 내렸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 가셔야 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피가 흐르는 무릎을 닦고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 배달이 있어서 그 운전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할머니가 배달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토바이를 탔어요. 월 90만 원. 여기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더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월 40만 원. 총 월 130만 원. 그것으로 제가 살았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 가족 전체가 살았어요. 신혼집에서의 일이 더 복잡해진 건 손주들 때문이었어요. 특히 은혜가 밥 시간을 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한 번은 제가 손주들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은혜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먹어요? 아, 6시 정도면. 6시?
우리 준호가 6시 30분에 퇴근하는데요. 아, 그럼 6시 30분에 만들게. 다음 날 같은 시간에 제가 밥을 준비했어요. 6시 30분에 밥상이 나갔어요. 근데 준호는 6시 45분에 도착했어요. 아, 밥이 식었네.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엄마, 준호가 6시 30분에 온다는 건 6시 30분에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6시에 준비해야. 네, 6시부터 밥상을 봐주세요.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이 나가야 했어요. 신경 써야 할 게 뭔지 알아요? 6시에 밥상이 나가려면 5시 30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밥도 지어야 하고, 반찬도 데워야 하고, 국도 끓여야 했거든요. 배달을 하다가 5시 30분이 되면 저는 배달을 멈추고 신혼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의료비였어요. 중풍 이후로 매달 병원에 가야 했어요. 그것을 누가 냈나요? 저였어요. 준호는 아버지 약값이 라고 말했지만 돈을 낸 적은 없었어요. 저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주말에 학원 청소,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학원을 청소했어요. 월 50만 원. 이제 제 월급은 18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저는 신용카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64살이었어요. 어느 날 배달 중에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호등에서 멈췄어요. 그때 신호등 옆 카페에서 은혜가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어요. 무언가 비싼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가 나탄 시였어요. 신혼집에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탔어요. 신혼집으로. 손주들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학용품을 던지고 학교복을 벗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은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손주들에게 간식을 준 후 학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밥을 준비했어요. 저녁 6시를 위해. 은혜는 오후 4시 30분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언제 왔어요? 조금 전에 왔어. 애들 간식 주고 학원 보냈어. 은혜가 거실에 누웠어요. 피곤해. 피곤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 안에서 뭔가가 깨졌어요. 제 몸이 망가진 건 64살 때였어요. 배달을 하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고, 손빨래를 하면서 허리도 구부렸고, 밤샘 일도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 엄마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오늘 밥을. 엄마, 은혜가 밥을 못 하는데. 은혜가? 응. 은혜가 오늘 어디 약속이 있대. 그렇구나.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허리를 굽히면서 통증이 흐르는데도. 알겠어. 엄마가 할게.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어요. MRI를 찍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결과는 심각했어요. 요추사에 5번 추간판 탈출증, 신경근 압박, 수술을 권장합니다. 수술 비용은 280만 원. 저는 신용카드를 돌렸어요. 이미 한도가 가득 찼지만 또 다른 카드로. 입원 하루 전 제가 은혜에게 말했어요. 은혜야, 내가 내일 입원할 텐데 밥은. 어머니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저희 밥은 저희가. 은혜가 해? 아니, 준호가 컵라면이라도. 컵라면이요.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컵라면을 먹일 거라고요? 저는 다음 날 병원에 누웠어요. 마취를 하기 직전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어떻게 되나? 마취에서 깰 때 제 첫 생각은 가족이 왔을까? 깼어요. 오후 3시였어요.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깨셨어요?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제 가족들은 왔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3일을 입원했어요. 그동안 준호와 은예, 손자들은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다만 준호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됐어? 화이팅. 중풍에 걸린 제 남편, 순찬이만 휠체어를 끌고 나를 보러 왔어요. 순이, 괜찮아? 응, 괜찮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왼손은 마비되어 있었지만 오른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순찬아.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한데. 이 꼴이 되어서 의사는 최소 2주 동안은 허리를 쓰지 않고 쉬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퇴원한 지 5일 뒤 은혜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밥 시작할 수 있어요? 제 허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어요. 아, 조금만 더. 아, 제가 계속 국을 사서 먹고 있는데. 알겠어. 오늘부터 할게. 저는 일어섰어요. 짐을 들었어요. 아들 집으로 갔어요. 밥을 지었어요. 통증 속에서 6시 30분에 밥상이 나갔어요. 그 해 여름, 준호가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이 한번 여행을 가자. 부산, 준호, 은예, 손주 셋. 그리고 은예의 아버지, 엄마도 함께 가자. 저는 기뻤어요. 처음으로 제가 초대받은 것 같았거든요. 여행을 가기 전 제가 물었어요. 준호, 아버지는? 남편 순찬이는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중풍 이후로 제가 집에서 보기는 너무 힘들어서 아들이 비용을 내겠다고 해서. 아버지는 요양원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떠났어요. 차 안에서 은혜가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 요양원이 사람이 부족해서 요청을 자주 해요. 엄마가 좀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 더? 네. 아버지가 요양원을 나가고 싶어 하신대요. 너무 답답하다고. 아, 그렇구나. 부산에서 4일을 보냈어요. 해수욕장에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제가 포함되지 않는 가족 사진들이 꽤 많이 찍혔어요. 제가 사진을 찍는 입장이었거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혜가 말했어요. 부산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 자주 와야겠네. 우리가 언제 다시. 아, 그리고 아버지 문제인데요. 제 기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에서는 더 이상 못 본다고 했대요. 아버지 건강이. 그럼 집에서? 저희 집에서는 좀. 임종이 다가오는 부모의 냄새.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여행이 뭐였는지 알았어요. 그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봤어요. 내가 왜 여기 했나? 계산해 봤어요. 신혼집 자금, 손주들 학원비, 생필품 급하다 할 때 사준 생활비, 다 합치면 1억이 넘어갔어요. 이 1억 원은 누구의 돈이었나요? 제 돈이었어요. 제가 배달하고, 야식당에서 일하고, 학원을 청소해서 번 돈이었어요. 그리고 받은 것은? 엄마, 밥맛이 이상한데요. 엄마, 냄새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썼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요구하고 있다. 나에게는 더 이상할 게 없다. 새벽 5시였어요.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은혜가 일어났어요. 오전 7시. 식탁은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 밥은요? 오늘은 못했어. 뭐가?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그 말을 끝내기 위해 저는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꺼냈어요. 옷을 넣었어요. 은혜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밖에 나가. 며칠 정도. 어디 가세요? 모르겠어. 그렇게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첫 번째로
저는 부동산 중개소에 갔어요. 이 집을 최대한 빨리 팔고 싶습니다. 30년을 산 집,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 그렇게 해서 일주일 뒤에 집은 팔렸어요. 저는 차를 타고 남쪽으로 갔어요.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바다가 보이는 곳. 울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여기 커피 한 잔 주세요. 처음으로 저는 누구의 시간도 빼앗지 않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작은 집을 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 있나요? 이 집은 어떤가요? 650만 원.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창문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사기로 했어요. 집을 판 돈은 약 4억 원이었어요. 그것으로 이 작은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울진의 작은 집에서 처음 밤을 보냈어요.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나 평화로울 수 있다니. 아침에 눈을 떴어요. 8시였어요. 자고 싶을 때까지 잤어요. 일어나서 저는 카페에 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처음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했어요. 준호가 처음 전화했어요. 3일 뒤, 엄마, 어디야? 어디 있어? 아버지는? 아버지도 같이?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한 주가 지나고 준호가 직접 찾아오려고 했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울진에 있어. 울진. 거기 뭐 하는 거야? 집 사서 살고 있어. 갑자기 집을 샀다고? 엄마, 그 목소리에는 분명 분노가 있었어요. 나 집을 팔았어. 집을 팔았다고? 응. 엄마, 뭐 하는 거야? 집을 왜 팔았어? 내 집이잖아. 미안해, 엄마. 내가 엄마한테 못해줘서 미안해. 돌아와. 제발 돌아와. 우리가 더 잘할게. 준호야, 그 집은 내 집이었어. 내가 번 돈으로 매매한 집이었어. 그리고 나는 충분히 했어. 42년을 너를 위해 살았어.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 고마운 마음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도 이제 없어. 그냥 없어. 엄마는 이제 박순이야. 너의 엄마가 아니라 나는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혼자 살기로 했어. 엄마는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싶으면 가.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 그리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걸 알았어. 그 감정을 너에게 설명할 수 없어. 너는 아직 젊고 모를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너의 손주가 너를 버릴 때. 그리고 미안해하지 말고 그 손주의 선택을 이해해줘. 사랑했어. 우리 준호. 울진에서 1년이 지났어요. 바다를 봤어요. 계절이 변했어요. 여름엔 햇빛이 뜨거웠고 겨울엔 파도가 거셌어요. 1년 뒤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저는 눈치챘어요. 응, 가자. 저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2년 만에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순찬이를 봤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하루 밤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4시, 그는 떠났어요. 준호가 나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임종 전에 계속 엄마를 불렀어. 순이, 순이 이러면서. 저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도 죽음 직전에야. 장례식 3일째, 준호가 나를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 나는 배달을 해본 적도 없고, 손빨래를 해본 적도 없고, 밤샘 일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 이제 알겠네. 엄마, 돌아와. 제발, 이번엔 내가 엄마를 봐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울진에서 3년째를 살고 있어요. 제 나이는 76살이 되었어요. 손주들은 가끔 와요. 하지만 그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할머니, 가도 돼요? 응. 와서 밥 먹고 가. 그 밥은 정해진 시간에 나가지 않아요. 그냥 배가 고파지면 만들어요. 그리고 가끔 외출해서 사 먹기도 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자식들은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자꾸 손자들을 봐달라고 해? 내 인생은 언제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요. 엄마이기 이전에, 할머니이기 이전에, 아내이기 이전에, 당신은 한 명의 인간이에요. 박순이처럼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야 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 후회한다면 더 일찍 깨닫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40년이 아니라 20년을 했으면 좋겠어요. 30년이 아니라 10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오래 나로 살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